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교재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자 정보 확인이 이루어진 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외 파생 상품 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원금 초과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환율 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수수료, 달러 상품 1계약당 7.5달러, 엔화 상품 1계약당 750엔,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X 마진 거래는 위탁 수수료가 없으나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친절한 형제들의 션타임이란 필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허재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초보자분들부터 또 실전 이미 또 고수 트레이더이신 분들까지 이렇게 저희는 초보자분들을 실전까지 같이 이렇게 교육시켜서 실전 트레이더를 완벽한 실전 트레이더로 양성시켜주는 저희는 채널인데요. 저희 친절한 형제들에 대한 저희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을 해야 제때 못하고 이제 좀 약간 늦게 시작하면서 제가 좀 긴장감이 좀 풀렸었나 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한 형제들은 기초부터 실전까지 해외 선물의 거래를 같이 함께 해주는 교육 양성 저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기초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와 같이 저희의 멘토링을 받으신 다음에 실전 투자자가 실전 트레이더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는 스텝 바이 스텝 도와드리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좀 처음 이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직 해외 선물 경험이 1년, 2년 내지의 좀 이제 초보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더 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교육 강의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제가 오늘 또 고수분들 역시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강의 내용들을 같이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거래하신다면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는 오늘 방송은 1부, 2부에 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논스톱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저와 같이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차트와 시황적으로 한번 잡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부의 시간에서는 저희 친절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 마디 매매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 방송 같이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실시간으로 쳐주시면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내용들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강의가 끝난 이후에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같이 이렇게 QA 시간 가질 테니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까먹지 않고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상의 여유가 있다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방향 잡아볼 이 종목들은요. 일단 골드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움직임이 활발하고 또 이슈가 되어지는 이 상품 3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HTS를 틀으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액션이 뭐예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앉자마자 하는 행동은 일단 먼저 HTS를 틀기 전에 먼저 달러 차트를 먼저 틉니다. 달러 차트. 그러니까 전 달러 차트의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해외 선물 방향이 많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믿는 트레이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무엇보다도 달러 차트를 먼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영웅문 글로벌 HTS를 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1순위는 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로서 저희가 또 해외 선물 거래할 때 달러 대비 이 상품의 가치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 변화는 상품의 가치 변화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와 함께 먼저 달러의 방향에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또 이제 앞으로 움직일지 한번 예측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89.5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초 들어오자마자 이제 반등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91.20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은 그래도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3월 달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던 달러가 고점을 찍고 크게 한 20포인트 좀 안 되게끔 20포인트 조금 넘게끔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지금 현재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죠. 아니면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 종식 때문이죠. 이제 화이자가 백신을 올해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자 지금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저희 이번에 나왔던 이게 2020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또 성장이 또 이제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올해 다시 이 성장세가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지금 달러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를 조금 더 길게 한번 차트를 들여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크게 이번에와 같이 크게 하락했던 시점이 2017년, 과거 2017년도 하락했던 시점인데요. 자, 104포인트 근접한 구간에서 그리고 88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경합을 보이는 과정에서 상승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면서 당선이 되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한번 쭉 떨어졌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옐런 연준 전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인상시키면서 한 차례 크게 올라왔다가 빠진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달러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사이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년 주기로 갑자기 한번 하락했다가 이제 정확히 4년 전에 반등했던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년 전에 반등했던 시점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88포인트의 중요한 지금 지지선이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88포인트가 지켜진다면 또 지금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이 달러를 다시 한번 이게 고점까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지선은 한 차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선물 시장은 기대감에 오르고 또 우려감에 하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바로 견인시키면서 달러를 끌어올리게 되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달러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달러의 방향성을 먼저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키움증권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났는데, 저는 이번 달, 그래서 지금 한 달,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달에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인지하고, 그리고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래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의해서 좀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은 대부분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슈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할 수 없는 것은 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투자죠. 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시고 거래를 하신다면 그거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지표 일정을 확인함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조금 더 배제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보실 필요 없고요. 전체 해제하신 다음에 저는 뭐 미국이랑 뭐 유럽 것만 보는데, 지금 오늘은 주로 이제 나스닥과 금, 그리고 이 나스닥과 금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지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나 이번 주에 또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고용지표가 되겠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들이 중요도로 이제 1개부터 3개까지 있는데, 뭐 2개부터 3개까지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고용지표랑 또 물가지표. 네, 이 두 가지를 좀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뭐 경제 성장률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또 가장 또 미국의 연준이 결국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의 경제 지표를 뽑자면 고용지표와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표가 2개의 지표가 연관된 지표가 발표되는 주라고 한다면 좀 긴장하시고 시간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될 게 바로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인데,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2월 4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 예정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5일입니다. 제가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네, 이게 키움증권이라는 이 방송사, 이 키움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엄청 저한테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2월 5일 10시 30분,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네,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자, 이거 쭉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예상치와 그리고 실제 수치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예상치고요. 그리고 그 연두 색깔 바가, 하늘 색깔 바가 실제 발표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래하는 상품들이 크게 변화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라는 것은 이 예상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그 예상치가 차트의 가격에 반영되어서 가격이 이미 올라가거나 내려가 있거나 하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표됐던 실제치가 예상치와 크게 상이하다면, 그때 좀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뭐 휩소성을 한 번에 갑자기 100틱 위아래로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번 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상치가 71이었지만 실제치가 140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이 비농지표가 발표됐을 때 큰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 또 충격이 있었겠죠. 이번 달은 발표될 예상치는요 50K입니다. K가 이제 1000을 의미하니까 5만 건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달라질 텐데,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 내부적으로 좀 불안감이 해소되는 만큼 고용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거래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역시나 달러의 아까 봤던 달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제가 좀
이게 이게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사설이 좀 긴데, 제가 HTS를 켜고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이게 의미 있는 액션으로 또 보여진다면 좀 그 저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뭐 할까요? 세 번째로 뭐 하시냐면요. 네. 키움증권의 투자 정보에서 이제 뭐 증시 이런 것도 브리핑 같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물론 매일마다 참고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브리핑의 내용들을 토대로 또 거래에 반영시키곤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틀으셔서 자신의 그 자신의 보조 지표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사용해서 방향성을 먼저 예측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요, 자리가. 그래서 앉으시자마자 차트 딱 틀어놓으시고, 여기가 오늘 매수 자리고 여기가 오늘 매도 자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매수를 한번 때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미 보이는 그 즉즉 바로 매수를 거래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 분들이 진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거래 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해 봤고, 또 경제 지표에 대한 그 내용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다면, 또 골드는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와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겠죠. 달러가 올라간다면 반대로 금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시황적인 이슈로 봤을 때 금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차트 분석에 들어가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360분봉으로 추세선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360분봉으로 그린다는 거는 뭐 저만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은 분봉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성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예측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추세선이 보통 작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또 이걸 더 길게 보시면은요, 저는 어느 정도로까지 길게 보냐면, 저는 사실 이게 2016년에서부터 시작됐던 추세선이 아직까지도 유지된다라고, 의미 있게 작용한다라고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매매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거래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당장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오늘은 매수가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성이 금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는 짧게 먹고 나오고 매도는 길게 먹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좀 길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뭐 물론 달러가 지금 여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고요. 달러는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금도 내려갈 수 있는 매도 추세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그린 추세선으로 본다면, 여기 그렸던 추세선이 5개를 그렸는데요. 여기 현재 가운데 있는 거를 저는 중심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 추세선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중심 추세선을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다시 매수 힘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딱 중심 추세선에서 다 맞닿아서 가격이 지금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중심 추세선 뚫고 내려온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매도를 진입을 해서 하단 추세선, 이 맨 아래에 있는 추세대까지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트는 지금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고점 매도 전략을 취할 것 같고요. 한 1925 라인 정도에서 매도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는 1750 추세선과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이어졌던 추세선이 맞닥뜨려지는 그 부분, 그 지점이 매수 포인트로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장기적으로 매매했을 때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매도 힘이 강하게 이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당장 거래하시려고 한다면 일단 일봉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캔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좀 많은 것을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을 한번 그 다음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일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가 수축해 있는 상황입니다. 수축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매도 추세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이 저점에서의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볼벤의 상단과 하단선이 지금 점점 더 수축해 가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볼벤의 중심선이 이 캔들 위에 위치해 있고 또 대부분의 이 이평선들이 121선과 61선, 21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들이 이 가격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대응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그 강의 시간 때 한번 말씀드리긴 한데 이게 이 일봉의 캔들이 형성될 때는 항상 좀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어느 정도 진폭으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될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다가 다시 저희가 같이 잡아드릴 건데 현재 지금 캔들로 봤을 때 오늘 고점은 만약에 최대 올라갈 수 있다면 고점은 한 1860 정도로 지금 현재 21선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그리고 61선이 모여 있는 186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캔들로 대응했을 때 고점 매도 1860 정도 진행할 것 같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적인 방향성이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따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저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전 진짜 아래에서 1750에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31선으로 보시고 31선으로 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 자리, 중단타 자리, 단타 자리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이평선과 그리고 볼벤을 이용하셔가지고 거래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게 이따가 배울 내용인 마디값과 그리고 저희는 피봇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피봇선과 마디값이 겹치는 구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매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자면 금은 일단 장기적인 방향성은 매도로 보고 있고 매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일단은 매도를 올라왔을 때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잡는 포지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갈 이제 종목은 이제 나스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먼저 전체적인 방향성을 읽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뽑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360분봉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0분봉에서 일단은 보시면 추세선을 제가 그렸는데 추세선은 녹색깔 선이 있고 주황색깔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녹색깔 선들이 조금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을 갖고 있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황색 선들은 이 녹색깔 선에서 조금 더 강한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녹색 선의 가장 상단 부분에서 아직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고점에서 횡보 중인 거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매수 추세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일단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잠식되어가는, 그러니까 우려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가급적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이 지금 위에다 그려놓았던 마디값인 13,800 라인선, 13,800 라인선, 이 라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 대응이 더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제 매수긴 하지만 이제 의미 있는 선이 있었을 땐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3,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번 짧게나마 대응을 해볼 것 같고요. 다만 이 13,8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저는 상승은 최대 15,000포인트까지 상승을 좀 길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추세의 이 폭을 본다면 추세의 폭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가파르고 길기 때문에 이게 지금 13,800포인트까지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15,000포인트 더 나아가서 뭐 2만 포인트 누가 달성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저희 지금 10,000포인트 돌파를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또 예측을 했지만 결국 10,000포인트 돌파해서 지금 14,000포인트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10,000포인트 오기 직전에 한 차례 크게 눌림이 있었던 때는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15,000포인트 정도에서 이러한 눌림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국 또 반등한다면 2만 포인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지수 상품들은 매수가 장기적인 방향성은 더 유리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800에 매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일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밀한 오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오늘 하루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노려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현재 그 일봉 캔들은 모든 중요한 저항선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이라는 한 차례 더 간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 고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5,0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매수로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5,000포인트까지는 오늘 단기적으로 또 그래도 14,000포인트까지는 13,8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오늘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큰 틀의 저항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13,800포인트에서 매도 대응하는 거 그리고 매수를 대응한다면은 사실 지금도 고점이긴 합니다만 지금 선에서 매수 대응 좀 적극적인 매수 대응도 짧게 손절을 다르시고 좀 여기서 한 50포인트 내지는 100포인트 정도 한 수익을 낸다 생각을 하시고 거래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분봉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요. 30분봉으로 보셨을 때도 역시나 의미 있는 지지선은 다 밑에 있고 위에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큰 저항선들은 이미 캔들이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볼벤이 또 이쁘게 또 추세가 또 견인할 수 있는 또 볼벤의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3,800포인트에서의 매도가 여기서 한 차례 저항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제가 보는 이 해외 선물 방향성 이 세 가지 종목들을 두고 해외 선물 방향성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좀 차트 분석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차트 분석은 조금 길지 않았고 앞에 달러 분석과 그리고 또 경제 지표 이런 얘기들을 좀 길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고 또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네. 이게 또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중요한 지표들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자면 저희 처음에 이 해외 선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경제 지표 확인하고 또 오늘 나올 지표들과 또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설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매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초심을 돌아가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정보는 최대한 습득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실 때, 크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크게. 먼저 전체적인 방향성 잡으시고 거기서 오늘 하루의 움직임, 그리고 거기 오늘 하루의 움직임까지 판단이 됐다면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칼 진입가라 그러죠. 네. 매수 매도 포인트 잡으셔서 거래하신다면 좀 더 이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승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하게 좀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은 틱봉 차트도 틀어놓고 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틱봉 차트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예측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더욱 정확한 진입가로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항상 거래를 하다 보니까 틱봉 차트까지도 같이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늘 시간상 어차피 또 오늘 또 가르쳐드릴 내용이 마디 매매가 틱봉 차트와 30분 봉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얘기 다뤄드리려고 따로 이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제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뷰 이런 부분들만 같이 공유를 해본 거였고요. 네. 제가 지금 또 이제 한눈 팔고 또 이제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질문들이 좀 몇 개가 쌓였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들을 좀 네, 중심 추세선, 일단은 이것만 먼저 답변해 드리고 이제 2부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심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말 그대로 중심 추세선이라는 것은 추세선의 추세대가 그려진다면, 큰 상단 추세와 하단 추세가 그려진다면 그 가운데 위치한 선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심 추세와 상단 추세선의 이 간격과 그리고 이 중심 추세선과 하단 추세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제가 그리는 추세선의 원칙에 의하면 이 선들은 평행을 이룹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요. 좁혀지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 추세가 계속 유지되었을 때, 매수 추세가 계속 유지되었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추세가 유지된다면 절대 이 선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 가끔 이게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디에서 지지가 되고 어디서 반등을 할까? 어디가 최후의 매수의 진영일까라는 걸 판단할 때 이 선들이 좀 의미 있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추세선 어떻게 그리냐 물어보셨는데, 상단 추세와 하단 추세의 그냥 말 그대로 중심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 선들이고요. 평행하는 선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것까지 또 이제 강의해드리면은 좋겠지만 시간상 오늘 또 마디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또 이제 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추세선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 한번 2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내용, 오늘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디 매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2부에서는 아까 예고드렸다시피 마디 매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디 매매에 대한 장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디 매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정말 쉽지만 정말 쉽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강의가 1시간을 제가 좀 압축해서 1시간으로 강의를 오늘 일정을 1시간에서 1시간 좀 한 15분, 20분 정도로 강의를 좀 줄여봤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한 20분 만에 이거 알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쉽지만 완성도 높은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좀 가장 활발하게 많이 강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도 또 경력 많으신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은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자 가져왔고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한번 같이 이거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사실 뭐 이런 이미 좀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확고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디매매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보조 지표와 그리고 다른 기법들과 그 같이 사용하셨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역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친절한 마디매매, 저희 친절한 형제들이 교육하는 친절한 마디매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자, 마디매매의 기본 개념 그리고 마디값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이 마디값을 활용한 스캘핑 대응 전략, 중단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과 자금 관리,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강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 나는 차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수익을 내주는 차트는 뭘까요? 이게 차트가 뭐 지저분한 차트일까요? 그러니까 복잡한 차트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정말 비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차트일까요? 아니면 정말 백지 상태의 차트일까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얘기는 매매라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매는 간단해요. 매매는 결국에 해외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으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되는 게 기법입니다. 그렇죠. 고점에서 매도해서 저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고 이게 바로 해외 선물의 불변의 수익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익 내주는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게 수익 나는 차트라는 거지. 복잡한 차트,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남들이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차트, 그런 게 수익 나는 차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시는 차트 그리고 복잡한 차트 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고점과 저점을 잘 맞춰줄 수 있으면은 그게 수익 나는 차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트가 심플하든 복잡하든 그거는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마디매매는 정말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뭐야? 이런 기법이 다 있어? 이렇게 간단한 기법이 수익을 내준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디매매라는 거는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해요. 지금 보시면 옆에 차트 하나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에 지금 회색깔 선이 마디값이라는 선입니다. 이 선에서 나오는 반발력, 즉 가격이 내려왔을 때 가격이 마디값에서 반등하고 또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마디값에서 눌리는 이 변곡점을 잡아내서 거래하는, 우리가 진입하는 거 정말 심플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뭐 이게 최대 장점이자 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깨끗한 차트이기 때문에 다른 차트와 같이 사용하셨을 때 더욱 좋은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마디매매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디에서 나오는 반발력을 잡는 겁니다. 마디라는 것은 저항과 지지선입니다. 저항과 지지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을 때 올려주기도 하고요. 가격이 올라왔을 때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절한 형제들을 사실상 지금 현재 보시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나무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차트 분석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배워볼 거는 이 마디값입니다. 자, 마디값에 대한 마지막으로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이라는 것은 곡선이나 사선이 아니고 수평선의 장점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이 이 가격대로 다시 오면은 지지와 저항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려놨던 게 마디값입니다. 마디값. 이 녹색깔 선과 검정색깔 선, 이 파란색깔 선 이런 거는 지금 피보선이고요. 녹색깔 선과 검정색깔 선은 마디값인데요. 제가 이 마디값을 과거에 그렸던 게 그대로 지금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찾아놓으면은 월물이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월물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마디에서 나오는, 이 수평선에서 나오는 반발력을 잡는 게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짧은 청산 구간으로 높은 승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디 매매라는 것은요, 단기 매매법입니다. 단기 매매법. 단타라는 거죠, 단타. 장타를 사용하기보다도 단타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근데 짧게 청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 뭐 그거는 반대한다. 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해석이 있지만 제가 겪었던 노하우, 제가 겪었던 이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매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백틱 청산하는 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진입을 하면 백틱 청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전까지는 청산을 안 하고 무조건 저는 백틱에 들어가면 백틱 딱 그 익절 구간 걸어놓고 저는 그냥 바로 밥 먹으러 가던가 딴짓했습니다. 게임하러 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 많았습니다. 95T까지 수익률 올라가는데 손절되고, 그리고 또 97T까지 올라가는데 세틱 때문에 청산 못 보내고 손절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정확하게 진입했던 그 자리가 그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지지선에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의 저점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측은 틀렸다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걸고 매매하는 매매법, 손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백틱이라는 익절 구간을 백틱이라는 익절 구간을 다 달성할 경우의 수보다 손절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디 매매라는 것은 마디에서 나오는 확실하게 나오는 이 반발력을 빠르게 끊어서 20틱이든 30틱이든 40틱이든 빠르게 청산하고 오늘 일당 챙겨서 나오는 그런 기법, 단타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마디 매매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잡아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깔끔한 차트 세팅이 있습니다. 차트에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대마디와 소마디, 이 두 개는 둘 다 마디값인데 어느 게 더 강한 반발력을 가지냐 할 때 이제 대마디가 되고요. 조금 더 약한 지지와 저항선일 경우에 소마디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피보선, 이 세 가지의 구성으로만 되어 있는 좀 깔끔한 차트 세팅입니다. 자, 그리고 일괄된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지표, 보조 지표와 기법의 특성상 이게 어떤 기법들은 그 추세장에서 좀 잘 어울리는 기법이 있고, 어떤 그 기법들은 박스권장에서, 또 어떤 그 기법은 급등 급락장에서 좀 이렇게 잘 먹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마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괄된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한 편입니다. 급등 급락장에도, 박스권 대응장에도, 추세장에도, 움직임이 아예 없는 장에서도 좀 일괄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거래 형태가 가능한데요. 단타, 중단타, 장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디 매매는 단타라 그랬는데 장타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디 매매에서의 장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장타, 긴 롱 포지션이 아니라요. 숏 포지션 중에서도 조금 더 긴 포지션, 한 80틱에서 한 120틱 정도의 사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거래 형태가 있는데 내 입맛대로 마디 매매를 나만의 매매 전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또 이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와의 활용성,
범용성이 아주 넓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제가 그 즐겨 쓰는 차트 이제 보조지표 세 가지를 넣어봤는데 이평선과 볼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검정 색깔 선이 있죠. 검정 색깔 선이 지금 마디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선들과 곡선의 선들과 사선의 선들과의 사이에서 수평선이 들어갔는데 전혀 위화감 없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전혀 좀 이제 그 분석에 오해가 있을, 그 분석에 오류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의미가 있는 곡선과 사선, 이 보조지표들과 이 마디값이 서로 일치한다면 더 강하게 진입가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선물은 결국에 또 확신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확신을 갖고 내가 익절을 하고 손절을 달고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조금 더 나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마디값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의 범용성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디매매라는 것은 마디에서 나오는 반발력을 이용하는 변곡매매입니다. 변곡매매가 뭐죠? 가격이 반등되는 시점이죠. 네. 내려왔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올라왔던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 이걸 잡아내는 게 변곡매매입니다. 그걸 변곡점이라고 해서 그걸 잡아내는 게 변곡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마디매매는 이 수평선들 사이에서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대응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변곡점을 잡아내는 변곡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네요. 근데 마디값은 정말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디값만 있으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마디값만 있으면. 매수 대응은 왼쪽 보시다시피 내려왔을 때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요. 올라왔을 때 마디값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산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수를 하단에서 진입해서 A 구간에서 청산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B 구간에서 청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단타와 중단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항상 이게 청산은 어디서 하냐면 마디값에서 진입했다면 그 다음 마디값에서 청산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이에요. 왜냐? 여기서는 또 다른 이제 저항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던 이 매수 시점, 여기서 이용했던 이 마디값에서 이 마디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갔을 때 이 마디값이 정말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도 없겠죠. 그럼 여기서 진입했을 때 뭐 100틱이고 200틱이고 1000틱이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저희 항상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오고 또 저희가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또 이제 강활한 이제 시장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절매라는 걸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부리지 않고 청산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을 다음 마디값이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디에서 진입해서 마디에서 청산한다. 마디에서 진입해서 마디에서 청산한다. 근데 거기서 A에서 청산할 수도 있고 B에서 청산할 수도 있다. 매도 대응도 역시나 같습니다. 마디값으로 올라왔을 때 A 구간, B 구간 나눠서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거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매매 스타일이 뭔지는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값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 마디값에 대한 내용을 좀 정의를 내리고 마디값을 어떻게 찾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디매매의 핵심이니까요. 마디매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보선과 마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마디매매입니다. 피보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뭐 하실 필요 없이 키움증권 차트에서 그 차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여기서 기준선 들어가셔서 피보선 다 그냥 체크하는 선으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보선을 이 피보선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키움증권 차트가 그려주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마디값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마디를 그리는 방법이겠죠. 마디를 그리는 방법. 자, 마디값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마디값은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 자,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면은 A 차트와 B 차트가 있습니다. A 차트는 뭐냐면 현재의 마디를 나타낸 건데 마디를 늘려서 A 차트를 늘려보니까 B 차트가 되는데 B 차트에 보니까 역시나
과거에 있었던 저항과 지지선 구간이 동일하게 현재 시점에서 저항과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그 패턴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찾아낸다면 현재의 그 지지와 저항선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평선이기 때문에 수평선의 장점은 최소 이 월물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마디는 과거의 지지와 저항 형태의 반발력이 있었던 라인을 저희는 마디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라인이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수없이도 많은 지지선과 저항선, 마디값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저희는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마디값을 그리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러니까 마디값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개인마다, 투자자분들마다 마디값을 그리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준. 내 매매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매매에 기준을 세우고 거래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디값이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맞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릴 줄만 안다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마디값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네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4가지 정도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120 틱봉 차트에서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지지가 혹은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차례 이상 연속되게 지지가 된 구간, 그러니까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2번 이상 발휘했으면 이건 또 마디값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 내려왔을 때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두 차례 진행했던 그 구간 역시도 마디값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만 지지되었고 한 차례만 저항되었다고 마디값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차례 혹은 그 이상의 지지가 반복적으로 보였을 때, 저항이 보였을 때 그때 마디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턴이 더 자주 반복될수록 마디값의 반발력은 더욱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턴 싸움이죠, 패턴 싸움. 그래서 패턴적으로 더욱 반복적인 패턴은 앞으로 미래에서의 더 강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기 때문에 패턴이 반복될수록 더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이런 경우가 이제 마디값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한 차례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보였던 구간이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이제 저희는 마디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역시나 여기에서 저항선이 되었던 구간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선이 되어지는 구간, 이게 또 여기 보시면은 저항선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구간, 이 구간들 역시도 이제 마디값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디값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틱, 5틱, 15틱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디값이 기준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여기서부터 한 15틱 밑에, 15틱 위에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지지가 되었던 저항이 되었던 구간, 그 라인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30분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봉에서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보였던 구간을 찾아내시면 마디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아래에 보시다시피 한 차례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되었던 구간, 그리고 이걸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선이 되었던 구간, 이 구간을 저희는 마디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마디값은 사실 지지선만 되는 게 아니고 저항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저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마디값이라는 거는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보이는 라인이 더욱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반등할 수 있거나 혹은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차트에서도 30분봉을 보시면은요.
네, 30분봉을 보시면은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여기서 저항이 되어 이게 지지선이 되었던 구간, 그리고 저항선이 되었던 구간, 이 구간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구간을 마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죠. 그래서 가격을 반등시켜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저항선으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자체도 마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와 30분봉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면 이거는 마디값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또 이게 또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글씨를 좀 이제 제가 숫자를 잘못 썼는데 30틱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차트 흐름에 맞춰서 바꾼다면은 60틱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60틱 이상 반등했던 구간을 마디값이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일이 400틱이 움직인다고 합시다. 요즘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진폭이 400틱인데 30틱 이상 반등했던 구간을 찾으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구간이 마디값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하루 어떻게 움직이냐, 그 평균 진폭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맞춰서 요즘에 움직이는 차트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면 60틱 이상 반등했던 구간을 마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디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반발력의 단위는 60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틱 이상 상승했다라면 마디값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마디값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시면은 60틱 이상 반등하는 구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또 한 가지 더 지켜지셔야 될 게 뭐냐면 60틱 이상 반등을 반등했든 눌렸든 간에 역시나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나왔던 대로 두 차례 이상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냐 혹은 동시에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냐에 따라서 더욱더 강한 마디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디값 구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36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분봉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캔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캔들을 보셨을 때 이 캔들의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 몸통 말고 꼬리. 그러니까 저가와 이게 시가와 그리고 고가와 종가, 빨간색이 그 양봉이었을 경우겠죠. 이 꼬리, 이걸 이 실선을 꼬리라 그러죠. 이 꼬리가 80틱 이상 긴 꼬리를 남겼다라면 이거는 마디값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게 360분봉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형성되는 캔들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틱봉 차트로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한번 강하게 내려왔다가 시가가 여기입니다. 강하게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상승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거는 강한 마디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 꼬리를 남기는 구간. 그래서 36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36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360분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와 있는 이런 캔들들이 있죠. 네, 이런 긴 꼬리를 남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강한 지지와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쉽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캔들을 주요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60분봉이라는 게 6시간마다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4개는 24시간을 하루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긴 꼬리도 역시나 중요하게 마디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여기 긴 꼬리 중에 어디가 마디값일까요? 여기 바로 끝에 부분이겠죠. 끝에 부분이 마디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에 부분. 정확히 뭐 끝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끝에 주변이 바로 강한 마디값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너무 마디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간극이 지금 60틱, 80틱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라는 게 60틱 이상 구간이 반등했던 60틱 이상 구간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너무 가깝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했던 마디값의 모든 것들이 좀 이게 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마디값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좀 복잡한 것 같다. 좀 이게 내가 들어도 뭘 배운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장 쉽게 마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디값 구하는 방법이고 제가 이렇게 구한다는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정말 다 동일합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다 동일합니다. 제가 구하는 마디는 다 그래요. 그래서 A도 마디고 B도 마디고 C도 마디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B와 C의 이 B와 C의 이 차이가 A와 B의 이 차이일 거고요. 그리고 A 위에 형성되는 이 마디도 역시나 이 구간과 동일한 구간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 동일한 구간마다 그러니까 동일한 틱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 사이가 80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B와 C도 80틱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A와 A 위에 형성되는 것도 80틱 차이가 날 겁니다. 모든 마디의 구간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A랑 B만 찾으시면은요. A랑 B만 찾으시면 이 차트의 모든 마디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A와 B만 그리면 A와 B 그 간격을 재서 그것만큼 위로 A 위로 올라가고 그것만큼 B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다른 마디를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0틱봉 차트에서 뭐 두 차례 이상 지지되었던 저항되었던 구간 이 두 개를 찾아내시면 이것도 지금 마디고 이것도 마디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최소 단위 구간으로 보고 이 구간만큼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 구간만큼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리시면은 모든 다른 차트에 있는 모든 다른 마디를 그리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 제가 보는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0틱 정도의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60틱마다 하나의 마디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 역시 60틱마다 마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항생, 저희가 또 많이 거래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항생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240틱마다 마디가 형성되고 나스닥 역시 240틱마다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느냐, 하루의 그 움직임 변폭 이걸 보고 마디값의 차이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그 고점 저점이 기껏해야 100틱 움직이는데 마디를 60틱으로 놔두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하루에 1000틱이 움직이는데 마디를 60틱 마디의 구간을 60틱으로 놓는다면 그 1000틱 아래에 하루에 몇 번을 진입하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마디 구간은 조금 더 러프해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 하루의 움직임 폭이 조금 더 저조하다면 이 변폭이 조금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마디와 마디의 사이의 구간은 동일하다. 그래서 오일과 골드는 60틱마다 마디가 형성되고 항생과 나스닥은 240틱마다 마디가 형성된다. 이거는 역시나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보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또 개개인의 투자자마다 좀 보는 기점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구간이 동일하다라는 기준을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추세선을 보더라도 투자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은 마디를 보더라도 다른 해석을 보이죠. 근데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나의 기준이 뭐냐라는 게 틀린 것뿐이죠. 그래서 기준이 틀리다고 그게 잘못된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어떤 시기적으로는 이 판단이 더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장세에서는 이 기준이 더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교육해드리는 모든 교육해드리는 회원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자신만의 원칙을 만드세요. 자신만의 원칙. 이거는 사실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제 원칙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 저한테 잘 맞아떨어지는 기법인 거예요. 제 원칙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은 동일하게 그냥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개념을 가져가시되 자신만의 원칙을 만드시면은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는 오일과 골드가 60틱마다 마디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60틱 아니고 한 80틱인 것 같아.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본 개념은 가져가시되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 남의 원칙을 베껴가지고 내 원칙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절대 수익 날 수가 없어요. 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의 원칙은 내 원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은 오로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배우고 모방을 하려고 하되 자신의 원칙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실전 투자자로서 점점 더 고수로서 변모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결국에 마디라는 것은 한 가지로 요약될 것 같은데요. 모든 내용이 결국에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동일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동일하다.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동일하다. 두 개의 마디로 모든 마디를 구할 수 있다라 그런다면 좀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오늘 이거네. 그리고 그 위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면 돼.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희 시황도 봐야 되고 지표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는데 차트 분석까지 뭐 엄청나게 시간 걸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마디로 모든 마디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디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실전 전략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캘핑 대응 전략과 그리고 중단타 대응 전략. 아까 저희가 차트 봤었죠. 내가 밑에서 진입해서 A에 청산하느냐 B에서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 바뀐다고. 역시나 매도 진입했다고 한다면 A에서 청산하느냐 B에서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 나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스캘핑과 중단타 둘 다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이게 모의 투자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다가 본인에게 맞는 맞는 스타일대로 한번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캘핑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30틱에서 60틱 사이의 익절을 목표로 하는 정말 단기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이고요. 이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청산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청산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마디에서 진입하면 그 다음 마디 전에 청산하는 걸 원칙으로 두셔야 됩니다. 높은 승률을 유지하려면 내가 저항선과 지지선을 찾아낸 다음에 진입해서 그 다음 지지 저항선이 있는 전에 청산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그걸 돌파할 수도 있겠죠.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돌파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쉽게 돌파될 것 같지도 않고 돌파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을 돌파하시는 또 이제 그건 또 미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확실한 저항선과 지지선에서 진입한 다음에 또 그 다음 확실한 저항과 지지선이 있는 구간 전에 청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캘핑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디 매매라는 것은 변공 매매입니다.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요.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죠. 어떻게? 마디값이라는 기준점,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내서 거래하는 겁니다. 청산 기준을 잘 잡는 게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디 매매라는 것은 익절 구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익절 구간이 좀 짧기 때문에 높은 승률을 유지해야 이게 누적 수익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게 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손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절이 되더라도 계속 청산을 계속 해 나가야 누적으로 해가야 누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청산 기준 잘 잡는 게 필요한데 항상 마디에서 진입하면 마디에서 청산한다. 가장 합리적인 청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제가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스캘핑 대응 전략의 두 가지 이제 방법이 노하우인데요.
첫 번째는 마디값과 피봇선이 일치할 때 진입하시는 거예요. 마디값과 피봇선. 이게 피봇선도 저항과 지지선의 역할을 다 하고요. 마디값도 저항과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차했을 때, 같이 겹칠 때 조금 더 높은 확률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디값과 이 검정색 라인이 마디라고 가정했을 때 마디와 이 피봇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역시나 돌파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여기서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마디와 피봇선이 겹친다면 매수하고, 역시나 이게 계속 쭉 이어지겠죠. 수평선이기 때문에. 피봇선과 마디가 겹칠 때 마디는 더욱더 강한 반발력을 갖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검정 색깔 선과 녹색깔 선이 둘 다 마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묘하게 교차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들, 그리고 이 구간들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근접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활용하셔서 매도 하실 때, 이게 가격이 내려온다면 여기서 매수, 가격이 내려온다면 매수, 가격이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온다면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피봇선과 마디가 교차할 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피봇선과 마디가 겹치지 않으면 이용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봇선과 마디가 교차하는 지점. 자,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모멘텀이라는 개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구간은 추세의 파동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게 매수의 추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시점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를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시점, 이 구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구간이 보여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추세선으로 나타낸다면 이게 추세선이 되겠죠. 이 일정한 파동폭을 이제 저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 모멘텀이 벗어나지 않을 때 마디값과 일치하면은 저는 이게 강한 매수 신호라, 강한 진입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모멘텀 구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준비했던 차트가 이게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이게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매도가 유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보시면은 매도의 힘을 이겨내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이 반등하려는 모습이 결국에 이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이 다시 반등했을 때 이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요. 다시 반등했을 때 이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이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반등했을 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구간이라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내려왔을 때 다시 이게 어느 순간에서 지지 반등할 겁니다. 근데 지지 반등하는데 내가 저점은 아니까 저점에서 이 구간 그대로 한번 대봤을 때 이게 올라왔는데 우리의 마디값과 이 그 모멘텀의 상단 부분이 교차한다, 같이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바로 모멘텀 구간과 마디가 겹쳤을 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모멘텀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재 추세를 이겨내려는 힘이 보이는데, 반발력이 보이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하락했을 때 이걸 모멘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저는 모멘텀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멘텀 구간을 그럼 저희는 활용해서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마디값과 교차하는 시점이다. 그럼 거기서 확률 높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멘텀 구간이 조금 더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갖고 왔는데, 모멘텀 구간은 결국에 파동입니다. 파동. 추세선에서 추세라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추세가 오르락내리락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놓고 나니까 올라가는 게 매수 추세죠. 매도 추세도 역시나 동일하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격이 고점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 시작점보다 지금 현재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걸 지금 매도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게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동일한 파동의 구간이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A 구간, B 구간, A 구간, B 구간 계속 이게 나올 텐데 이게 하나의 모멘텀 구간이다. 반등했지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이거는 뭐다? 모멘텀 구간이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역시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게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현재의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념의 모멘텀 구간이었고요. 이 모멘텀 구간을 잘 이용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마디값과 좋은 또 시너지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패턴을 항상 차트 분석이라는 건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분석을 하면 패턴을 미리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고 현재의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패턴을 몇 가지를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미리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멘텀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마디매매에서는 이렇게 마디값 교차했을 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모멘텀의 폭이 최소 50틱 내지는 60틱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틱 내지는 60틱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냥 50틱 이상 되어야 이제 모멘텀 구간이 60틱 이상 되어야 그래도 모멘텀이라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좁으면 그걸 마디로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게 마디에서 크게 내리눌리거나 마디에서 반발해서 크게 올라갈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최소 60틱 정도의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과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60틱 정도가 됩니다. 60틱 정도가 되는데 모멘텀이 60틱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차트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차이가 약 한 100틱 정도 됩니다.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100틱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0틱이 안 되고 50틱밖에 안 됐다. 이런 모멘텀 구간을 보지 마시고요. 이게 최소 60틱 이상 되었을 때 그래도 이게 모멘텀으로서 내가 마디랑 잘 활용하면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캘핑 대응 전략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고요. 피보선과 마디값이 일치할 때 진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모멘텀의 저점 혹은 고점이 마디값과 일치할 때 진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캘핑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이제는 중장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타 대응 전략은 뭐냐면 아까는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30틱 내지는 50틱 정도, 최소 60틱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30틱에서 60틱 정도의 청산 구간을 노리는 게 스캘핑 대응 전략이라고 했다면, 중장타 대응 전략은 좀 더 길게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80틱 내지는 120틱 정도 길게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장타 자리는 하루에 적으면 한 번, 그리고 많으면은 두세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한 6번, 10번, 최고 많이 왔을 때는 저는 하루에 한 10번, 15번 진입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15번 진입했을 때 제가 한 70%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10번 진입했을 때 7번만 수익 난다면 그래도 못해도 5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을 60틱에서 70틱 정도의 수익을 하루에 챙겨갈 수 있었는데, 중장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 자리다 보니까 길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대마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마디. 아까까지는 뭐 대마디, 소마디 나누지 않고 굳이 그랬었죠. 근데 중장타 대응 자리는 마디 그 청산 구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반발력을 가지는 대마디라는 개념을 찾으신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마디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150틱에서 300틱 사이 구간 간극으로 형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60틱 크루드 오일과 골드 60틱 항생 인덱스 나스닥 240틱 이 구간은 마디값, 그러니까 소마디 대마디 구분 없이 소마디의 구간이 최소 단위로 60틱 구간이 떨어져서 형성된다는 거고, 대마디는요 최소 150틱에서 300틱 정도의 간격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진입했을 경우에 좀 더 길게 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대마디에서 진입을 했다면 청산가는 최소 대마디가 되겠죠. 최소 대마디. 대마디에서 진입했으면 대마디에서 청산하는 거. 이게 이제 중장타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일, 유로, 금, S&P, 뭐 나스닥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온다가 핵심이고요. 중장타 대응 전략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마디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마디는 아까 배웠던 저희가 배웠던 마디 찾는 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었던 360분 봉상 80틱 이상 긴 꼬리를 남기는 구간을 저희는 대마디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틱 이상 긴 꼬리를 남기는 구간을 대마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꼬리 부분이 그 150틱에서 200틱, 300틱 사이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마디값 찾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2번 이상 지지가 되었느냐, 동시에 지지와 저항이 되었느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대마디가 형성되었어요. 왜냐하면 꼬리가 워낙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이 가운데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되는 구간이냐를 찾으시면은 조금 더 대마디 찾는데 추려지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마디도 이 소마디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예를 들어서 300틱 구간만큼 이게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300틱 구간만큼 이게 대마디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다음 마디도 300틱 아래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마디고 여기 아래에 형성됐던 대마디가 250틱 정도, 약 한 250틱 정도의 간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대마디도 역시나 한 250틱 정도의 간격을 보일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대마디도 대략 250틱 정도의 간격을 보인다. 그래서 간격은 대마디의 간격도 역시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구하기 쉬우실 거예요. 대마디의 간격도 역시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대마디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게 역시나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중장타 대응 전략, 대마디를 찾는 법을 배웠는데 이거를 중장타 대응 전략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찾느냐. 일단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이게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게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거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일봉 차트 그 방향성 예측하면서 일봉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형성됐던 이 일봉이 고점이 어디일지 저점이 어디일지 대략적으로 약간 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봉 캔들 보세요. 일봉 차트 보시면은 과거 3일에 그 세 개의 캔들에 그러니까 세 개의 캔들이라는 건 3일이죠. 이 세 개의 캔들에 고점과 저점의 폭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평균 수치를 나오면은 그게 오늘의 캔들의 시가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의 구간이 형성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봉 캔들이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일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 진폭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그 평균 진폭을 찾아내는 방법은 과거에 있는 3일의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값을 평균 차이를 찾아내시면 오늘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사이 폭이 대략적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 개념은 좀 색다른 방법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색다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캔들이 지금 2월 3일 오늘 캔들이잖아요. 일본 캔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요일 3일 전 캔들 금요일 캔들을 봅니다. 그러면 고가와 저가의 사이의 폭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350틱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의 캔들이 대략적으로 한 250틱 그리고 화요일 어저께 있었던 캔들이 대략적으로 350틱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틱, 250틱, 350틱인데 이게 다 더하면 700에 950이잖아요. 950을 나누기 3 하시면은 이 세 개 캔들의 평균 진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950대 3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330이 중요한 수치인 게 오늘 수요일 날 형성되는 수치는요. 이 일본 캔들의 고가와 저가는 대략적으로 330T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저점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330T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 그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차범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다들 뭐 이해하실 것 같은데 차트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든 기법이라는 걸 완성시키는 거죠. 역시나 거래량과 그 하루에 움직이는 하루에 그 거래되는 거래량과 그리고 하루에 움직이는 그 진폭도 역시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패턴이 과거 세 개의 캔들의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제, 그제, 그저께의 평균 진폭을 찾아내시면 오늘의 평균 진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률상 매번 그런 건 5번, 10번이면 다 10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 5번이면 4번, 3번 정도는 이게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변수라는 게 지표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나오는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오펙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갑자기 비이상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 평균적인 진폭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3일의 캔들의 그 평균 움직임 폭을 찾아내시면 오늘의 평균 움직임 폭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아까 대마디 찾는 법 같이 배웠습니다. 대마디 찾는 법. 대마디를 찾아내신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 오늘의 진폭이 지금 현재 내가 찾아냈던 평균 진폭만큼 떨어졌다고 한다면 고점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기준으로 오늘 현재의 이거 캔들을 기점으로 한다면 지금 고점이 1846입니다. 대략적으로 1846인데 이게 330틱 아래로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810 한 이 정도가 1812 정도가 지금 오늘의 평균적인 내려올 수 있는 진폭이라고 볼 수 있을 거 평균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구간에 대마디가 교차한다면 대마디가 또 하나 있긴 있네요. 대마디가 교차한다면 이 구간은 또 강한 진입가가 될 수 있는 강한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좀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별로 간단합니다. 평균 진폭 찾아내신 다음에 대마디 위치 찾아내셔가지고 그 구간 대마디 근처 내려오면은 매수하시고 대마디 근처로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저점이 저점이라고 하고 330틱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 또 대마디가 있대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가는 대략적으로 한 80틱에서 한 120틱 정도 평균적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항상 일봉의 그 진폭을 찾아낸다라는 게 여기서 이게 진폭을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세의 전환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80틱에서 한 120틱 정도 먹고 나오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일단은 팁 일본 캔들의 3개의 고점과 저점의 진폭 평균값을 내면 이 오늘의 그러니까 내일의 이길 캔들 진폭이 예측이 가능하다. 아까 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중장타 대응 전략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정확한 수치로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좀 추려봤어요. 하루의 진폭이 300틱 이상 눌림이나 올림이 나왔을 때 대마디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고점이 53이라고 합시다. 53이라고 하는데 내려왔는데 50.20까지 300틱이 눌렸어요. 300틱이 눌렸어요. 이건 크루드 오일이죠. 300틱이 눌렸어요. 근데 그 위치에 대마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300틱이냐?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오일의 움직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300틱에서 350틱, 많게는 400틱까지 움직이는데 300틱 정도까지 움직이면 패턴적으로 한 차례 그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한 반하는 세력들이 나오죠.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현재 세력이 좀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반대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틱 정도 오일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한 300틱 정도 내리눌리거나 올렸을 때 그때 대마디가 위치한다면 그때는 한 차례 힘을 잃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파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300틱 이상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힘을 좀 상실하죠. 그래서 대마디를 한 번에 돌파할 힘을 잃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진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장타 대응 전략 두 가지인데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자, 오늘 평균 과거 3일의 평균 캔들의 일본 캔들의 그 평균 값을 찾으셔서 오늘의 캔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진폭을 예측하신 다음에 대마디와 교체한다면 매도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 방법은 300틱 이상 고점으로부터 혹은 저점으로부터 올리치거나 내리쳤을 때 300틱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움직임이 있었으면 그냥 대마디 이용하셔서 매도 진입하시면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도 너무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시장은 항상 좀 겸손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0틱에서 한 120틱 정도 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먹을 때도 크게 먹어야지 또 한국인은 또 한방 정신이 으아 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거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내 비장의 자리인데 한 200틱, 500틱, 뭐 1000틱 먹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항상 좀 겸손해지셔야 될 게 내가 오늘은 내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매도라고 예측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매수로 전환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의 여기 내가 진입했던 진입 시점에서 반등했다 하더라도 언제 고꾸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대응하자면 80틱에서 한 120틱 정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자리니까 좀 더 길게 대마디를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손절 기준은 아까 뭐 이미 다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청산하려는 목표 틱 수만큼 손절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뭐냐면 제가 30틱을 청산하려고 한다. 그럼 30틱만큼 손절 구간을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50틱 청산하려고 한다. 그럼 50틱만큼 손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목표하는 익절 구간만큼 손절 라인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디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산한 시점도 역시나 마디 전이죠. 마디 전에서 청산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손절 기준도 그 다음 마디에서 손절 정도 구간, 그러니까 그 다음 마디 조금 아래에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50.75에서 매수를 진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마디가 50.20이라 한다. 그러면 50.10 정도에서
다음 마디에서 손절을 두시면은 오히려 이게 조금 뚫리더라도 이게 이 마디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좀 뚫리더라도 이 다음 마디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결국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마디의 그 다음 아래 마디에서 조금 더 아래에서 손절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0.75에서 매수 진입했다고 한다면 50.20보다 조금 아래에서 한 50.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쯤에서 손절 대응하시면 50.20의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활용하시면 또 이렇게 어쨌든 손절 당하지 않고 익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방법은 전체적인 계좌를 보고 거래하시는 방법인데요. 증거금의 55% 정도, 5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가 아니라 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증거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두고 거래를 하신다. 뭐 최소 증거금 그 단위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있겠죠. 그 증거금의 한 5%에서 한 7% 그 구간 사이에서의 가격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금 쪼개기죠. 자금 쪼개기. 내가 예를 들어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이 수익을 노리겠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리스크 라인을 5%에서 한 7% 정도 한 번 진입했을 때 두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금 쪼개기가 필수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쪼개기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해외 선물 거래할 수 있는 총 자본이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를 5천만 원 한 번에 한 계좌에 넣어가지고 거래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좀 위험한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계약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수 늘어나면은 또 이게 또 한국 사람들 근질근질해요. 내가 가능한 계약수가 30계약인데 내가 오늘 한 2계약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28계약 나 지금 총알 장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싸야 되거든요, 이거. 28발 다 쌀 때까지가 내가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아. 차트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금 쪼개기 필수고요. 5천만 원 정도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이걸 최소 단위로 한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 정도로 분할하신 다음에 거래하시는 게 자금 쪼개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 쪼개진 증거금의 손절 기준을 한 번 진입했을 때 5%에서 7% 정도 이 정도 두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증거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증거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손절당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진입가 밑으로도 다 마디가가 있습니다. 마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했던 지지선이 뚫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지지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더욱더 손절될 위험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손절 기준은 저는 3가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또 이제 본인의 손절 기준과 같이 또 한번 이렇게 노하우와 비교해 보시고 또 이렇게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흡수하시고 또 버리실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버리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본인의 원칙이 주가 되어야지 남의 원칙이 내 원칙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공부하셔라. 공부라기보다도 실전을 도입하시기 전에 모의 투자를 계속 한번 해보시면 자신의 기준이 점차 생겨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이게 내 기준에 대해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스캘핑 대응 전략, 중장타 대응 전략, 그리고 손절 기준, 마디값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좀 방송이 좀 길어지고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짤막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만 엑기스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좀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저번에 강의하셨던 저희의 친절한 형제들 소속되어 있는 김혜건 님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투자에 3M이 필요하다라는 슬라이드입니다. 뭐냐면 자금 관리, 머니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금 분배가 필요하고 투자 마인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나만의 투자 기법, 이 투자 기법 이게 다 머니, 마인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M이 지켜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보자라고 저희는 항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투자 기법과 자금 관리,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더 제 스스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 마인드인데요. 투자 마인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해외 선물이라는 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인식이 고수익의 상품으로 인식되어져 버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고수익 상품인 건 맞아요. 고수익 상품인 건 맞은데 이 해외 선물을 단지 도박처럼 여기셔가지고 나는 이 해외 선물로 대박 날 거야, 나 인생 한번 역전해 볼 거야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항상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은 표어는요. 부족한 연봉을 선물로 채운다라는 그 기준을 머릿속에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연봉. 내 연봉이 조금 아쉬워. 내가 뭐 1억을 벌 수도 있고요. 5천을 벌 수도 있고 2천을 벌 수도 있고 3천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를 벌든 내 연봉은 항상 아쉬운 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항상 더 많은 걸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항상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내 연봉이 조금 아쉽습니다. 부족해요. 나한테 좀 부족해요. 더 벌고 싶은데. 근데 이 부족한 연봉을 조금 더 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요소로서 투자의 마인드로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지, 내가 이 투자 방법으로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래서 나는 일도 그만두고 이제 남 밑에서 일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가 오너가 되어서 난 거래로서 투자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누적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 부족한 연봉을 선물로 채우자, 무슨 뜻이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내 투자금 대비 꾸준하게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 항상 제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하루 20만 원씩 번다 생각하세요. 그럼 하루 20만 원씩 번다 생각하셨을 때 한 달 기준이면 20거래이니까 400만 원이고요. 그 400만 원이 누적되다 보면 1년에 4,800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매일마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누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이게 조금씩 벌어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단타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장타로 하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금 대비, 이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다라면 이 1,000만 원을 뭐 몇억, 몇십억으로 불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1년에 내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벌어들였으면 그것도 많이 투자한 거 아닌가요? 그런 투자가 어디 있나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주식장 뭐 그런 거 있지만, 하지만 100% 1년 만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없어요. 정말 대단한 상품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상품입니다. 자, 부족한 내 연봉을 조금씩 더 채워간다라는, 욕심 버리고 매매한다라는 그 마인드를 마음속에 갖고 거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신 만큼 거래가 더 수월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부족한 연봉 선물로 채우자라는 이 표현은 사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부족한 연봉 주식으로 채우자라는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거기서도 역시나 이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씩 더 늘려가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해외 선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 파생인들이 욕심 버리고 조금 더 원칙적으로 조금씩 내 증거금을 좀 더 내 투자금을 불려 나간다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부족한 연봉 해외 선물로 채워보자라는 표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마인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조금 더 뭐 어떻게 하죠? 이지고잉 했을 때 쉽게 오는 법입니다. 쉽게 내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또 쉽게 이렇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디매매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잡아봤고요. 마디매매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쉬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 복잡한 차트 아니고 깔끔한 차트이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리고 능숙한 고수 트레이더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법을 활용하셔서 같이 시너지 높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법이 마디매매입니다. 같이 이 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본인만의 검증을 가지시고 자신의 원칙으로 갈고 닦으셔서 이거를 또 소화해내신다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예, 좋은 저희가 좋은 이 해외 선물의 이 투자 이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절한 형제들은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력, 그래서 욕심 버리고 이게 같이 조금씩 으쌰으쌰 돈 벌어가자, 조금씩 조금 느리지, 남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멀리 가자라는 이제 마인드로 교육과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같이 멘토링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또 성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계속 제가 말을 그러는데 키움증권에서 이 큰 증권사에서 강의한다라는 그런 영광과 그리고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긴장했던 탓에 그랬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질문을 답변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아직 질문을 읽지도 못했는데 질문은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만 시간이 되는 한에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은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점을 어느 정도로 두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증거금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개념처럼 조금 욕심버리고 차근차근 수익금을 쌓아간다는 누적 수익을 목표로 거래를 하신다면 최소 증거금보다 조금 더 많은 증거금으로 거래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사실 증거금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좀 쪼개서 거래하시는 게 좋은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기에 좀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게 자본이 많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는 싶네요. 초보입니다. 설명해 주신 대마디 소마디를 영웅문 차트에서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영웅문 차트에서 그리는 방법은 아까 이게 제 슬라이드가 이게 공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가 있는데 이거를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 채널에서 다시 한번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친절한 형제들에서도 마디를 매일마다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오셔서 그거는 좀 보시고 또 영웅문 차트에서 그리신 다음에 직접 그 모의 투자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실전 투자해 보시면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매 스타일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짜 이게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생기는 게 매매 스타일인데. 저는 심리적인 요소를 가장 두고 싶습니다. 내가 장타를 할 수 있는 내 심리적인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좀 빠르게 청산해가지고 내 불안감을 좀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내 마음에 좀 편한지. 결국에 마인드 컨트롤이 내 심리를 잘 컨트롤하는 게 수익으로도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이거는 뭐 내 심리가 내 투자 마인드가 어떤 그러니까 장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단타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이 없습니다. 뭐 장타라고 단타라고 더 높은 승률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결국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모의 투자라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진행해 보시다 보면은 경험이 누적되어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하고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주로 어떤 상품을 매매하시고 하루에 몇 번 정도 진입을 하시는지, 손절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주로 거래하는 상품이 요새는 당연히 금과 나스닥을 거래를 주로 하고요.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하고 가장 이슈가 많고 또 오늘 내가 거래했을 때 내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시기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크루드 오일을 많이 거래했었는데 크루드 오일이 작년 기점으로 조금 흐름이 좀 저조해지면서
작년에 반등을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좀 움직임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스닥과 금으로 좀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또 시기에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이번 주에 오펙회의가 있었죠. 오펙회의가 있었죠. 이제 감산에 대한 증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완화되어 가고 또 지금 현재 오일의 수요가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듦에 따라서 오일 수요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일이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오일을 거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입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 금액을 좀 설정을 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계좌를 여러 개 운영을 하는데 계좌 하나는 이제 장타 거래 그리고 계좌 하나는 이제 단타 거래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장타와 단타를 둘 다 병행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장타 거래하는 계좌는 그냥 그대로 이제 묵혀두고요. 단타 거래는 하루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로 내가 두 번, 세 번 수익 났다라 그러면 저는 매매 접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 진입하고 마지막 더 진입했는데 이게 손절이 났어요. 그러면 또 이게 제가 목표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했던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거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주로 그래도 3번에서 5번 정도만 거래를 좀 짧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틀립니다. 저는 어떨 때는 진짜 한 하루에 20번, 30번 진짜 움직임 많을 때는 거래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수익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잦은 거래가 있을 때도 있고 좀 좀 더 거래가 적은 횟수도 있습니다. 손절은 아까 손절 기준 말씀드렸는데 이 손절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용하는 손절 기준 그대로입니다. 손절 팁 3가지 드렸죠. 천산하려는 목표 틱 수만큼 손절하시는 방법, 마디에서 진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디에서 손절하시는 방법,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증거금에서 한 5%에서 7% 정도를 손절 금액으로 두시는 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증거금 갖고 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손절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해 버리는 가감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손절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좀 더 많이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적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이제 저는 이게 저도 매일마다 누적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매일마다 누적 수익이 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제 손실을 메꾸려고 오늘 좀 더 많이 진입하는 편이고 어제 좀 벌었으니까 오늘은 좀 적게 진입하는 편이고 이렇게 평균. 하지만 저는 월 목표 수익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목표 수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 단순히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목표 금액이 채워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표하는 금액이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틀 만에 200만 원 채웠어요. 그럼 저는 단타 매매 더 이상 안 합니다. 단타매매 더 이상 안 해요. 300만 원 채워졌는데 제 목표했던 금액이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쉬고 시장을 바라보고 여유 있게 바라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갖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거래를 하고. 이건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이걸 좀 고수하는데 한 달에 3주를 거래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시장을 거래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수익이 나셨던 손실이 나셨던 수익 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손실 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내가 왜 손실 났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게 한 달 기간 놔두면 3주를 거래를 하시고 한 주를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음 달에 또 3주 거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친절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 해외선물 거래하신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친절한 형제들의 션타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